당신이 방금 주유소에서 본 그 숫자 진짜 가격이라고 믿으십니까? 충격적인 얘기부터 하죠. 그 숫자는 단순히 석유만의 가격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주유기 레버도 안 당겼는데 이미 어딘가에서는 오늘 당신이 얼마를 더 낼지가 먼저 정리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잔인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를 땐 번개처럼 오르고 내릴 땐 부러진 쇼핑카트를 끌고 내려오는 듯이 질질 끌리는 그 불쾌한 속도차 말입니다. 왜 이게 수십 년째 한 번도 안 바뀔까요? 오늘 그 속바닥을 끝까지 까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평생 주유소 가격판 앞에서 분노만 소비하다가 정작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는 영영 놓치게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당신, 오늘 이야기는 경제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를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어디로 도망치는지, 그 도망 경로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번에 육아 뉴스가 떠도 또 난리네로 끝내지 않고 그 뉴스가 내 생활비와 내 이자, 내 집값 뉴스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 번에 번역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집중이 풀리면 당신은 또 다음 달에도 똑같이 숫자판 앞에서 화만 내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끝까지 듣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관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경에서 통행료를 올리면 가격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츠러든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육아는 그보다 더 음흉합니다. 관세는 국경에서 눈에 보이게 뜯어가지만 육아는 당신의 일상 전체에 조용히 스며들어 티 안 나게 뜯어갑니다. 사과 한 알, 배달 한 번, 셔츠 한 장, 스마트폰 충전하는 전기까지 그 모든 가격의 밑바닥에는 기름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육아는 기름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생활비 이야기입니다. 육아 뉴스가 왜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까요? 석유 자체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내 삶을 흔든다는 그 불쾌한 감각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 지갑이 맞아야 하지? 이 질문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건 당신이 화를 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비용은 다른 출구를 찾아 도망친다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못 가져가면 마트에서 가져가고, 마트에서 못 가져가면 배송비에서 가져가고, 배송비에서 못 가져가면 결국 이자로 가져갑니다. 자, 이제 그 도망치는 경로를 하나씩 잡아볼까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내가 요즘 숨이 막혔구나가 바로 체감될 겁니다.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늦은 밤 퇴근길입니다. 차 안은 조용하고 당신은 오늘 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에 노란 경고등이 뜹니다. 결국 주유소로 차를 돌립니다.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우고 카드를 꽂습니다. 차가운 금속 레버를 당깁니다. 딸깍. 그 소리와 동시에 숫자판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라서 짜증이 납니다. 어제보다 리터당 50원이 올랐다고 칩시다. 50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당신이 40리터를 넣으면 2,000원입니다. 2,000원이면 당신이 오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사라집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사라지면 기분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저녁 메뉴가 바뀌고, 결국 당신의 하루가 바뀝니다. 주유소의 50원은 작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꺾는 스위치입니다. 시장의 논리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돈은 그 다음에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멈추면 안 됩니다. 숫자판을 욕하고 끝내면 당신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진짜 게임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거든요. 주유소 사장님과 손님의 대화를 잠시 들어보시죠. 손님이 창문을 내리며 묻습니다. 사장님, 어제보다 왜 이렇게 올랐어요? 뉴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잠잠하다던데 가격표는 왜 벌써 달려요? 사장님이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손님, 저도 죽을 맛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건 뭐랄까 미리 걱정해서 붙여놓는 예약된 가격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탱크에 들어오는 건 이미 비싸게 들어왔는걸요. 제가 지금 안 올리면 저는 미치고 파는 꼴이에요. 손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릴 때는요? 육아 내려갔다는 뉴스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 여기는 그대로던데요. 사장님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내릴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비쌀 때 들여온 게 아직 남아서 바로 내리면 저 진짜 문 닫아야 해요. 손님이 마지막으로 찌릅니다. 근데 사장님, 오를 땐 재고가 싸게 들어왔어도 바로 올리잖아요. 사장님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립니다. 말이 안 나오죠? 손님은 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립니다. 오를 때는 빛의 속도고 내릴 때는 기어가는 속도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악당이라서가 아닙니다. 손님이 유난히 까다로워서도 아닙니다. 이 구조가 사람을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냉정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이 판에서 주유소 사장님도 손님인 당신도 둘 다 완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건 사람도 아무튼 이기는 건 사람도 국가도 아닙니다. 속도 그 자체입니다.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느리게. 그 속도 차가 이미 수십 년째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왜 이렇게 속도를 한쪽으로만 기울게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을 붙잡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늘 이야기가 진짜로 당신의 돈이 됩니다. 기름값은 실제로 한 방울이 부족해지기 전부터 먼저 오릅니다. 시장은 사실보다 혹시를 먼저 삽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배송이 늦으면 어떡하지? 혹시 갈등이 커지면 어떡하지? 그 혹시가 가격표 위에 먼저 올라앉습니다. 저는 이걸 불안의 입장료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비 올지 모르는 날 우산을 챙기는 것처럼 시장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미리 가격이라는 우산을 펴는 겁니다. 문제는 그 우산값을 누가 내느냐죠. 결국 당신의 영수증에 추가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도 당신은 이미 입장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입장료는 확인 끝이라고 해서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한 번 달라붙으면 확인이 끝나도 한 번만 더를 요구합니다. 오늘만 내면 끝날 것 같은데 내일도 내야 합니다. 그게 생활비를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규칙을 하나 깨보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오밍 천상을 해봅시다. 내일부터 기름값이 갑자기 0원이 된다면 당신은 행복해질까요? 당연히 와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기름값이 0원이면 배달비가 내려가고 택배비가 내려가고 장바구니가 가벼워질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예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름값 하나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용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운영비, 고정비, 인건비, 위험부담, 서비스 유지비,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기름이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비용이 어떤 길로 이동해서 당신에게 들어오느냐입니다. 값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보다 비용이 어디로 숨어드는지를 보는 사람이 결국 덜 흔들립니다. 자, 그 숨는 곳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매일 손가락으로 누르는 버튼들이 나옵니다. 먼저 동네 치킨집입니다. 밤 11시 텅 빈 홀에서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당신이 보는 건 치킨 한 마리 2만 원이라는 가격표지만 사장님이 보는 건 그 안에 층층이 쌓인 비용의 계단입니다. 닭값, 기름, 전기료, 또 포장재, 그리고 배달비. 사장님 핸드폰에 알림이 뜹니다. 배달 대행료 변경 안내, 포장 단가 조정 안내. 사장님이 혼잣말을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대행료도 들썩일 텐데 박스 공장도 올린다 하고 가스비는 왜 이렇게 무섭냐.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단골 손님입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예전엔 이 정도 아니었는데요. 사장님은 잠깐 말이 막힙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죠. 손님, 저도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안 올리면 버티질 못해요. 통화가 끊기고 손님은 혼잣말을 합니다. 다 같이 오른다는 말이 제일 싫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핵심은 원가가 실제로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먼저 가격표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결국 가격을 몇백 원 올립니다. 당신은 그 몇백 원을 보고 지갑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닫힘이 모이면 경기가 식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육아는 사람을 겁줘서 올리기도 하지만 겁먹은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그게 다시 육아를 누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육아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괴물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발목이 잡히는 동안 당신의 생활은 이미 피곤해집니다. 뭐든 조금씩만 더 내면 되겠지가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자, 그 숨 막힘이 가장 교묘하게 스며드는 곳으로 가볼까요? 당신이 하루에도 여러 번 누르는 버튼, 택배입니다. 물류센터 현장으로 가보죠.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멈추지 않는 그곳에서 택배 기사님과 관리자가 마주 서 있습니다. 기사님이 땀을 닦으며 말합니다. 팀장님, 이번 달 유류 할증료 좀 조정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뛰는데 트럭 한 바퀴 돌 때마다 남는 게 없어요.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입니다. 기사님,
마음은 이해하는데 본사에서 단가 조정이 아직 안 내려와요. 지금 올리면 고객들 민원이 난리가 납니다. 기사님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럼 결국 저는 더 뛰라는 거네요. 더 늦게까지, 더 빨리, 더 많이. 관리자는 말끝을 흐립니다.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싸움은 기사님과 고객 사이에서 벌어지지만 진짜 문제는 그 둘이 티격태격하는 동안 비용이 슬쩍 고정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배송비가 조용히 오릅니다. 이유는 늘 비슷합니다. 육아 부담, 운영비, 불가피, 그리고 더 교묘한 변화도 옵니다. 무료 배송 기준이 슬쩍 올라갑니다. 예전엔 2개만 사도 무료였는데 이제는 3개를 사야 무료가 됩니다. 당신은 갑자기 장바구니에 하나를 더 담습니다. 필요 없는데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배송비는 돈만 빼앗는 게 아니라 당신의 행동까지 바꿉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시장은 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담는 순간 가격은 정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유가가 다시 안정되는 듯 보여도 당신이 내는 배송비는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 습관을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생활비가 새는 경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새는 속도를 누가 어떻게 조절하려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악당이 등장하는 영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존 논리가 충돌하는 현실입니다. 사막의 어느 회의실로 가보죠. 그 안에는 기름을 더 풀지 덜 풀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화 속 악당이 아니라 각자 나라 살림을 책임진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한 관리가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지금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확 꺼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년 예산에 구멍이 납니다. 복지 보조금도, 도로 공사도, 약속한 돈도 흔들립니다. 옆에 있던 장관이 반박합니다. 하지만 너무 꽉 죄어서 가격을 올리면 전 세계 경기가 식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차를 덜 타고 공장이 덜 돌면 결국 우리 기름도 안 팔릴 겁니다. 이 방에서 나오는 결론은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일단 유지, 상황을 보자. 애매한 조절. 이 애매함이 가격의 출렁임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애매함이 결국 당신한테 불확실성 세금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릴 것 같은데 안 내려가고 오를 것 같은데 갑자기 튀고 이 헷갈림이 당신의 소비를 흔들고 그 흔들림이 다시 가격에 반영됩니다. 결국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내려가? 를 반복하면서도 그 사이에서 계속 입장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 회의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회사 회의실도 사실은 같은 게임판 위에 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 보죠. 아침 회의입니다. 부장님이 말합니다. 요즘 비용이 계속 오른다. 예산 집행 조심하자. 출장 줄이고 야근 줄이고 신규 채용은 당분간 보류. 여기서 해고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보류입니다. 보류는 소리 없이 삶을 굳힙니다. 채용이 보류되면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더 일해야 합니다. 당신의 업무 강도는 늘고 당신의 숨은 더 가빠집니다. 숨이 가빠지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직이나 할까? 그런데 채용이 얼어붙으면 이직의 문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오래 더 억지로 버텨야 합니다. 이게 경기 둔화가 사람에게 오는 방식입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아니라 당신의 목과 어깨로 오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육아로 돌아옵니다. 경기가 식으면 공장이 덜 돌아가고 물류가 덜 달리고 여행이 줄고 기름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육아는 눌립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한 차례 맞았습니다. 주유소에서 맞고 배송비에서 맞고 회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 복잡한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육아는 늘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른다더니 왜 떨어져? 내린다더니 왜 다시 올라? 그 혼란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세계가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혼란 속에서 당신 지갑이 제일 먼저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월급날인데도 숨이 막히는 날. 분명히 돈이 들어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 찍힌 월급 액수는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깨닫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건 별로 없는데 결제 금액이 묵직합니다. 이상하다. 기름값 뉴스는 어제보다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왜 나는 더 빡빡하지? 집에 와서 카드 앱을 켰습니다. 이번 달 사용 금액이 뜹니다.
당신은 잠깐 멍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했지? 큰 소비를 한 것도 아닌데 합쳐보면 큽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사람은 무너집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이 계속 쌓여서 결국 큰 돈이 되어버리는 순간, 육아는 그 작은 돈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기름은 그 자체로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이동비를 비싸게 만들어서 당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월급이 얇아진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세계 공용의 돈으로 사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쪽으로 몰립니다. 그 흐름이 강해지면 같은 석유라도 당신이 내는 체감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 가격이 크게 안 움직였다고 해도 돈의 힘이 변하면 당신의 영수증은 변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당신 월급의 체감 가치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억울한 지점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당신인데 체감이 줄어드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그래서 불안이 커질 때 당신은 2번 맞습니다. 기름값으로 1번, 돈값으로 1번. 여기서 돈값을 아주 쉽게 번역해보죠. 같은 월급이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양이 줄어들면 사실상 월급이 줄어든 겁니다. 누구도 당신 월급을 찢지 않았는데 당신의 구매력이 얇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그 얇아짐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기름을 타고 움직이니까요. 여기서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난 해외 투자 안 하는데 저런 돈의 흐름은 나랑 상관없어. 아닙니다. 당신은 매달 달러를 강제 쇼핑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통해서요. 주유소에서, 배송비에서, 포장재에서, 전기료에서. 돈의 힘이 바뀌면 당신의 생활비는 가장 먼저, 가장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그때 당신의 영수증은 더블 펀치를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건 숫자보다 감정입니다.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그 숨 막힘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당신 통장에 바로 꽂히는 장면, 이자입니다. 어느 날 오후, 당신의 스마트폰에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 출금 예정 안내. 금액을 확인한 당신은 눈을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안 줄지? 뉴스에서는 안정된다고도 하고 물가가 잡히는 것 같다고도 하는데 왜 내 이자는 그대로거나 더 무겁게 느껴질까요? 당신은 순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유가가 흔들리면 물가가 흔들리고 물가가 흔들리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마음을 못 놓으면 당신의 이자도 쉽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소비가 미뤄지고 당신이 계획한 인생 이벤트가 늦춰집니다. 그리고 이 늦춰짐이 쌓이면 사람은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감정이 바로 그 초조함입니다. 당신은 은행 앱을 열고 다시 확인합니다. 혹시 내가 더 줄이면 되나?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줄이는 방법만 찾다가 왜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지는 끝내 못 봅니다. 그리고 못 보니까 다음번에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육아에서 물가, 다시 금리로 이어지는 길은 단 한 번만 걷고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절약 팁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지도. 그 지도가 없으면 당신은 매번 문자 한 통에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꺾임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사람의 욕망이 가장 크게 붙는 시장이고 동시에 매달 나가는 돈이 가장 크게 걸리는 시장입니다. 금리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아와 돈의 힘이 뒤엉킨 줄다리기가 길어지면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초조해집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이 머릿속에서 밤새 싸우기 시작합니다. 초조함은 인간을 눈멀게 합니다. 급한 사람은 비싼 결정을 하고 겁먹은 사람은 중요한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비싼 건 집 자체가 아니라 초조함입니다. 초조함이 붙은 결정은 거의요 돈만이요 거의 언제나 천해드니 더 점이 비쌉니다. 첸다임 돼야 이제 돈으로도 마음으로도 그 초조함이 실제로 어떻게 당신을 밀어붙이는지 아주 현실적인 장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전화가 울립니다. 집주인입니다. 계약갱신 얘기하자고요. 당신은 최대한 침착한 척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점 재워야 돼요?
이자 부담이 있어서요. 당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춥니다. 어제 내 휴대폰에 왔던 이자 문자, 그 문자와 같은 단어가 지금 이 통화에서도 튀어나옵니다. 이자, 무담, 어쩔 수 점씀. 누군가의 어쩔 수 없음이 내 생활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올려주면 다음 달이 힘들고 안 올려주면 이사 비용이 더 무섭습니다. 그때 당신 마음속에서 아주 위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냥 빨리 결정하고 끝내고 싶다. 초조함입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버튼입니다. 누르는 순간 비용이 뒤늦게 따라오거든요. 이제 주유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리아시엔티나, 당신이 오늘 주유소에서 느꼈던 그 불쾌함, 그건 단순히 기름값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경로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판은 작아 보이지만 그 숫자에 붙는 속도와 심리는 당신의 장바구니와 이자 문자와 계약서까지 이어집니다. 끊어져 보이지만 사실은 한 줄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주유소 숫자판을 볼 때 이제는 화만 내지 마세요. 그 화는 당신 에너지를 태우고 끝납니다. 대신 속으로 딱 이렇게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오르는 건 실제로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불안이 먼저 붙은 것인가? 지금 내려오는 게 느린 건 재고의 벽 때문인가? 아니면 한번 올라가면 버티는 습관 때문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게 돈의 힘을 타고 내 생활비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잡아도 당신은 뉴스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뉴스가 와도 당신은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보는 사람은 덜 휘둘립니다. 지금 듣고 있는 당신, 오늘 당신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주유소 숫자판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숫자 뒤에 붙은 불안의 입장료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서 경로를 보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경로를 보는 사람은 세상이 어떤 뉴스로 흔들어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인만 쫓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아는 순간 적어도 같은 구멍에 계속 발을 빠뜨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뒤집어 보죠. 사람들이 요즘 부동산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공급 늘리면 안정기겠지. 정말 그럴까요? 왜 공급 대책이 나올수록 어떤 동네는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까요? 왜 누군가는 다들 불안해할 때 조용히 계약서를 쓰고 왜 누군가는 다들 낙관할 때 조용히 빠져나갈까요? 그 답은 집의 개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돈의 속도, 사람의 초조함, 그리고 기대가 먼저 달리는 그 타이밍이 엉키기 시작할 때 시장은 진짜로 이상해집니다. 육아가 당신 지갑 바닥에 작은 구멍을 내는 방식이 있다면 부동산은 당신의 인생 계획에 더 큰 구멍을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뚫리면 그 구멍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그 구멍이 생기는 순간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가 현실보다 먼저 달리는 순간, 그리고 그 기대의 속도가 당신을 어떻게 몰아붙이는지, 왜 정책이 나올수록 더 뜨거워지는 동네가 생기는지 같은 질문에 말이 아니라 구조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육아편은 그 입구였습니다. 입구를 통과한 당신만이 안쪽의 진짜 구조를 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과 인생을 지키는 번역은 계속됩니다. 오늘 밤 주유소 숫자판 대신 당신 머릿속에 돈의 지도가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그 지도를 부동산이라는 미로 안에서 실제로 써먹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